네, 법학개론 10주차 첫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보실 부분은 형법 총론 부분입니다. 형법 총론에서 먼저 3단계 범죄 체계론을 보시면요. 범죄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유책한 행위이다 라고 해서 이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의 3단계를 모두 요건을 갖춰야지만이 범죄가 성립된다는 체계론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257조 제1항을 보시면요. 상해죄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먼저 구성요건 해당성을 살펴보시면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해당해야 되고요. 상해를 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해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위법성에 관련해서는 위법성을 없애주는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위법성 조각 사유는 정당 행위나 정당 방위, 긴급 피난, 자고행위, 피해자의 승낙 이런 게 있습니다. 책임이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행위자가 책임 능력자여야 한다는 것이 요건이 되겠습니다. 책임 강경 사유가 없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요건이 되겠습니다. 3단계 범죄 체계와 관련하여 형사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형법 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14세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만 14세 미만인 자는요. 형사 미성년자로서 형법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형법 10조에 보면요. 심신장애자 제1항에 보시면 심신장애를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심신장애자의 행위는요. 책임이 성립되지 않는 책임 무능력자의 행위가 되겠습니다. 위법성과 관련해서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21조의 정당방위 이런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례 1을 보시면요. 갑은 의가 말다툼하다가 을의 콧뼈를 부러뜨렸다 라고 해서 갑에게는 을의 신체인 콧뼈에 대해서 상해를 가했기 때문에 그 상해 고의를 가지고 했으면 상해죄가 성립됩니다.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을 경우 위법성도 인정됩니다. 그런데 사례 2에서 보시면요. 갑은 노상강도의 느리 자신을 칼로 찌르려 하자 무술 실력을 발휘하여 방어하다가 을의 콧뼈를 부러뜨렸다. 갑이 강도를 막기 위해서 이제 을의 콧뼈를 부러뜨렸는데요.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상해를 가했기 때문에 상해죄의 구성 요건은 해당합니다. 그러나 형법 21조 1항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해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당한 이유도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따라서 상해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례 3을 보시면요. 군인인 갑과 을은 적군에게 붙잡혀 포로가 되었다. 적군은 재미삼아 포로들끼리 격투시합을 붙여놓고 제대로 싸우지 않을 경우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갑과 을은 협박에 못 이겨 서로 격투시합을 벌이던 중 갑이 주먹으로 을의 코를 가격하여 콧뼈를 부러뜨렸다.
여기서 갑이 을의 코뼈를 부러뜨렸기 때문에 갑의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상해를 가했기 때문에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또 위법성 조각사유도 없기 때문에 위법성도 인정됩니다. 그러나 갑이 을의 코뼈를 부러뜨린 행위는 포로가 된 상태에서 협박에 의한 강요된 행위로서 이러한 강요된 행위로 인해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구성요건의 해당성과 위법성은 인정되지만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책임이라 함은 비난 가능성을 말합니다. 비난 가능성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책임이 조각돼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렇듯 구성요건에 모두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례이지만 사례 2의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이고 사례 3은 구성요건 해당성과 위법성은 인정되지만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렇듯 범죄란 구성요건에 해당하며 위법하고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형법의 기본 개념과 관련하여 형법이라 함은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을 말합니다. 범죄를 법률 요건으로 하고 형벌 및 보완 처분을 법률 효과로 삼는 법규범의 총체를 형법이라 합니다. 좁은 의미의 형법은 형법 전을 말하고 넓은 의미의 형법은 형법 전 플러스 형벌과 보완 처분과 같은 형사적 제재에 관한 모든 법규범을 말합니다. 형법은 어떠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행위를 규율하는 규범이기도 하지만 재판의 준칙이 되는 재판 규범이 되기도 합니다. 형법의 기능 중에는 법익을 보호하는 보호적 기능도 있고 사회윤리적 행위 가치를 보호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기능으로서 보장적 기능이 있습니다. 이는 죄형법정주의와 연결됩니다. 범죄인이라 하더라도 형법에서 정한 형벌에 따라서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을 범죄인의 마그나 카르타, 즉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형법의 보장적 기능과 관련됩니다. 이와 관련된 것이 죄형 법정주의가 되겠습니다. 죄형 법정주의를 인정하는 이유는 범죄의 성립과 처벌을 행위 시의 법률로 미리 규정되어 있도록 함으로써 공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기원은 1215년 마그나 카르타, 1810년의 나폴레옹 형법, 1788년 미국 헌법에 죄형 법정주의에 관한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죄형 법정주의의 내용으로는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 관습형법으로 범죄자를 처벌할 수 없고 성문의 법률에 의해서만, 성문법에 따라서만 처벌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급표 금지의 원칙은 범죄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에 규정되어 있는 법률에 의해서 처벌되도록 하지 범죄 후에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은 불리한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범죄인에게 유리한 유추해석은 허용이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명확성의 원칙은 구성요건이 명확할 것, 그리고 형벌이 명확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후 교와 정조에 따라서 형벌을 정하는 상대적 부정기형은 허용되지만 절대적 부정기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비슷한 조문이 있을 때 그 조문을 유추해서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서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형법 이론으로서 범죄론과 관련하여 객관주의와 주관주의가 있습니다. 형벌론과 관련해서 응보형주의와 목적형주의가 있습니다. 응보형주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이고 목적형주의는 범죄인의 교화를 목적으로 하거나 일반 예방, 즉 일반인을 보호하는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객관주의와 관련해서는 베카리아가 이제 선고자가 되겠고 포에바크는 심리 강제설에 따라서 죄형법정주의의 범죄와 형벌을 규정함으로써 이것이 이제 심리적인 압박이 되어 범죄를 억제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특별예방주의와 같은 경우에는 범죄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롬브로조 같은 경우는 이제 근대학파의 선구자가 되겠습니다. 객관주의 범죄론의 경우 개인의 자유의사를 긍정해서 행위자의 결과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관주의 범죄론에 따르면 인간의 자유의사를 부정하고 행위자의 반사회적 성향에 중점을 두어 소지가 환경이 범죄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형법상 주관주의 범죄론을 수용한 것으로 보는 조문으로는 누범행위의 가중, 양형의 조건을 정하는 경우, 자수감면, 장량강경, 상습범 처벌 이런 것들이 이제 주관주의 범죄론을 수용한 형법 조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형법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